성년 의견 신청하면 끝이에요. 어머님 인지 능력 떨어진다는 의사 소견만 받으면 상가 담보로 3억 브릿지 론바로 나와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새벽 3시 벽 너머에서 들린 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거침없었습니다. 표적은 저였습니다. 66세 박미선. 자산 규모 15억. 제 생애가 담보로 거래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33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5년 전 교장으로 정년퇴임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밀락동 바닷가 골목에 작은 도자기 공방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다가구 주택, 남포동 상가 1층, 남해 귤밭 지붕까지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게 쌓아 올린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새벽 3시에 세탁실 계단에 서서 숨을 죽인 채 벽 너머 주방 소리를 엿듣고 있었을까요? 드르륵. 건조기 알림이 울렸습니다. 요즘 불면이 심해서 새벽마다 빨래를 돌립니다. 차라리 손이 움직이면 머리가 덜 복잡해서요. 1층 세탁실로 내려가는데 주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 원장한테 이미 50만 원 넘겼어요. 가족 진술만 일관성 있게 맞추면 경도 인지장애 진단서 써준다고 확답받았어요. 며느리 최나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계단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고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는 멀쩡하신데. 내 아들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36년 전 제 배를 차고 나왔던 그 아이.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은행에서 이번 달 말까지래요. 3억 없으면 회사법인 계좌 동결이에요. 그럼 우리 둘 다 신용불량자예요. 나래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어차피 나중엔 다 오빠 거 되잖아요. 순서만 좀 앞당기는 거예요. 어머님은 공방이랑 게스트하우스 수입으로 충분히 사세요. 우린 상가 담보대출만 쓰는 거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멀쩡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 능력을 조작해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미 의사까지 매수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빠,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어머님 스마트 스피커 음성 기록도 백업했고요. 가스 꺼놓으셨어요? 약 드셨어요? 제가 매일 물어봤잖아요. 그거 편집하면 반복 질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 2달간 며느리는 제게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약을 챙겨주고 건강을 걱정했죠. 그게 전부 증거 수집이었다는 겁니까? 카드 결제 실수건도 있어요. 지난달 어머님이 같은 가게에서 2번 긁으신 거 제가 캡처해뒀어요. 인지 저하로 인한 반복 행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건 실수였잖아. 법원은 실수인지 증상인지 몰라요. 가족이 그렇다고 하면, 의사가 그렇다고 진단하면 그게 진실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하는 내 며느리였는데, 브랜딩 사업하면서 늘 바쁘게 지냈지만 항상 상냥했어요. 정말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님 생활 패턴 더 세밀하게 기록할게요.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외출 빈도. 3주치만 더 쌓으면 신청 들어가요. 로펌에서 성공률 90% 이상이래요. 주방 불이 꺼졌습니다.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는 무거웠지만 며느리의 발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세탁실로 들어가 건조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수건이 손에 닿았지만 제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벽 코너에 며느리가 놓고 간 듯한 가방이 보였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서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로펌 브로슈어, 성년후견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 붉은 볼펜으로 밑줄 쳐진 항목들, 가족 진술 일관성 확보, 재산 목록 사전 파악 15억 추정, 일상 실수 사례 수집 최소 10건, 의료기관 사전 접촉, 음성 영상 증거 편집, 그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D21일, 신청일 목표 11월 15일.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성년후견 제도 악용,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가방에 밀어넣고 빨래를 접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33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법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이고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빨래를 다 개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아들 부부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경아, 나야. 긴급 변호사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성년후견 악용 사례에 대해서 말이야. D21일 며느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자 제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묶음, 통장 사본, 증권 계좌 명세서, 33년간 월급의 40%를 저축하고 정년 퇴직금 1억 8천을 종잣돈 삼아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해운대 다가구 주택 시세 6억 2천, 월세 수입 280만 원, 남포동 상가 1층 시세 7억, 월 임대료 350만 원, 남해 귤밭 지분 30% 시세 1억 5천, 배당 주채권 포트폴리오 1억 8천, 공방과 게스트하우스 수입까지 합치면 월 평균 순수익 620만 원. 빚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어머님,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요. 저는 2층 아들 부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였습니다. 배터리 리콜 보증 채무 2억 4천. 연대보증인 박준호. 신용카드 연체 4,800만 원. 명의자 최나래. 법인 계좌 압류 예정. 기한 38일 후. 그 아래 며느리의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브릿지론 3억 확보 방안. 성년후견 신청. 상가 담보대출 4억 5천. 회사 정리 후 해외 법인 제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탈취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와 지난 6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꺼냈습니다. 4월 마음숲 신경센터 초진 상담료 15만 원. 며느리 카드. 5월 법률사무소 정음 상담료 30만 원. 며느리 카드. 6월 윤신경과 유언 50만 원. 현금 출금. 며느리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제 스마트폰 클라우드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며느리가 보낸 음성 메시지들. 어머님, 오늘 약 드셨어요? 가습을 끄셨죠? 어제 물어보신 그 질문, 오늘 또 물어보시네요.
하나같이 확인과 반복을 유도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짧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뭐였더라? 그랬나? 아, 깜빡했네. 문맥이 사라지면 이 대화들은 인지장애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7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환한 미소, 공손한 말투, 세심한 배려. 응, 먹었어. 그럼 약은요? 오늘 혈압약 챙겨 드셨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켜는 듯한 그 질문. 아, 깜빡했네. 며느리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 메모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 챙겨 드릴게요. 요즘 자주 까먹으시네요? 나이 들면 그러지 뭐. 그래도 건강검진은 받아야죠. 다음 주에 제가 예약해놨어요. 신경인지 클리닉으로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나래야. 네, 어머님. 나는 멀쩡해. 며느리의 미소가 1초간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냥 예방 차원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친절의 탈을 쓰고 매일 옆에서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며느리는 지금 제게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효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체크리스트와 녹음기와 편집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지금 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무너뜨릴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밤 10시, 저는 변호사 유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상담 가능? 급해.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10시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인데? 성년후견 악용해서 가족이 피후견인을 만들려고 해. 너 말하는 거야? 응. 3분간 답이 없다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선아, 지금 당장 말해. 누가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유경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새벽의 대화를, 체크리스트를, 의사 매수를, 음성 편집을, 그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미선아, 들어. 시간 없어. 내일 오전에 일단 내 인지능력 평가부터 독립병원에서 받아. 그게 첫 번째 방어선이야. 그럼. 그리고 절대 그 집에서 나온 음식 먹지 마. 의심 아니라 안전수칙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뒤 21일. 며느리가 성년후견 신청을 목표로 하는 날이자 제가 제 삶을 지켜낼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서면 법조타운에 있는 유경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유경, 33년 지기 대학 동기이자 가족법 전문 변호사, 15년간 성년후견 사건만 200건 넘게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앉아. 커피 마실 여유는 없어. 유경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녹음기와 법률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새벽에 들은 대화 내용, 며느리가 준비한 서류, 의사 접촉 정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저는 지난 이틀간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유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선아,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얘기할게. 유경이 수첩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며느리가 준비한 건 허위 성년후견 신청이야. 실제로는 멀쩡한 사람을 인지장애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처분권을 빼앗는 거지. 불법이지만 가족이 조작하면 걸러내기 어려워. 법원이 그걸 못 막아? 가족 진술이 일관되고 의사 소견서가 있고 일상 증거까지 쌓이면 법원도 속아. 특히 66세 여성, 혼자 사는 고령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더 쉬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거야?
대응 안 하면 100%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 21일이라는 시간과 내가 멀쩡하다는 사실이야. 유경이 펜으로 수첩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미선아. 그리고 전쟁은 먼저 방패를 세운 쪽이 이겨. 유경은 4가지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독립병원 인지능력 평가 2건 이상. 오늘 당장 부산대병원이랑 삼성병원 신경과 예약 잡을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검사받고 정상 소견 받아야 해. 이게 첫 번째 방패. 2단계 유언 대용 신탁 설립. 내 자산을 신탁법인으로 이전시켜. 부동산, 상가, 증권 전부. 그럼 며느리가 후견인 되더라도 마음대로 담보 잡거나 팔 수 없어. 신탁 이사회 공동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거든. 3단계 지정 후견 계약 체결. 내가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놔. 며느리 아닌 제3자로. 그럼 나중에 법원이 후견 개시해도 내가 정한 사람이 후견인 돼. 4단계 생활 능력 증명 자료 확보. 공방 매출 장부, 게스트하우스 예약 관리 기록, 세금 신고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내가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하고 판단 능력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21일 안에 다 할 수 있어? 17일 안에 해야 해. 나머지 4일은 변수 대비용이야. 유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무섭지? 응. 나도 무서워. 근데 있잖아. 내 며느리는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뭔데?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 6개월치 카드 내역, 음성 기록, 편집, 의사 매수, 로펌 상담. 이 정도면 계획적 사기야. 입증만 되면 오히려 며느리가 형사처벌 받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건 가능해. 내가 도와줄게. 유경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미선아, 각오해야 할 게 있어. 이 싸움 끝나면 가족은 돌아오지 않아. 아들 부부와는 끝이야. 그래도 할 거야?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내 삶을 담보로 잡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마음숲 신경센터 예약 확정됐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꼭 가셔야 해요. 21일 중 D-14일. 며느리가 정한 검진 날짜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계획을 앞당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오래된 친구 만나고 왔어. 누구요? 대학 동기. 유경이.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 뭐 하는 분이에요? 변호사야. 가족법 전문.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시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윤 원장님, 저예요. 혹시 다음 주 수요일 말고 이번 주 금요일로 당겨서 검진 가능할까요? 상황이 좀 급해졌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유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움직였어. 검진 날짜 앞당기려고 해.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예상했어. 내일 아침 8시 부산대병원 응급 예약 잡아놨어. 절대 며느리 먼저 행동하게 두지 마.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병원에 도착하느냐, 누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느냐. 저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내놓고 가방에 신분증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방패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40분, 저는 며느리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신경과 유경이 급하게 잡아준 조기 예약이었습니다. 박미선님, MMSE 인지기능 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29점입니다. 연령 대비 정상 범위이고 일상생활 판단 능력에 문제 없습니다. 재정 관리 능력은요? 공방 운영 장부랑 세금 신고 내역 확인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법적 후견이 필요한 상태 전혀 아닙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아침에 안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산책 나왔어. 아, 그러세요. 근데 어머님, 금요일 검진 날짜 확정됐어요.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제성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유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차 방패 확보. 정상 소견서 받았어. 오후 유경이 서류 봉투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선아, 며느리 최날에 신용조에 떴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신용카드 7개사 연체 총 6,200만 원. 대부업체 대출 3건 총 1,800만 원. 신용등급 8등급. 이게 다가 아니야. 유경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기 혐의 고소장 2건. 고소인 브랜드 컨설팅 의뢰업체 대표. 뭐라고? 내 며느리 브랜드 컨설팅 한다면서 성금 받고 잠적한 전력이 있어. 합의금으로 무마했지만 소송 기록은 남아있어. 상습적인 사기꾼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어. 결혼 전에 내 아들 만나기 3개월 전에도 다른 남자 만났대. 그 남자도 자산가 아들이었고. 근데 집안 반대로 파혼됐어. 그럼 준호는 모르는 거야? 유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미선아,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어. 말해봐. 내 아들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작년 12월에 내 아들이 신용조회업체에 의뢰한 기록이 있어. 아내 최날의 신용조회. 그러니까 내 아들은 며느리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미선아. 유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도 공범이야. 아내의 빚 때문에 급했고 그래서 엄마 재산에 손을 대기로 같이 결정한 거야. 새벽 대화에서도 며느리가 주도했지만 내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잖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6년 전 제 배를 차고 나온 아이. 손잡고 학교 보낸 아이. 대학 등록금 벌려고 여름방학 내내 과외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봐. 유경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법인명 나래 엔터프라이즈. 설립 예정지 싱가포르. 이게 뭐야? 며느리가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내 상가 담보로 3억 받으면 그걸 해외로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야. 회사 정리하고 해외 법인으로 재기. 그건 겉포장이고 실제로는 돈 챙겨서 도망치려던 거야. 그럼 준호는? 내 아들도 공동대표로 이름 올라가 있어. 부부가 함께 계획한 거야, 미선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배신이 뭔지 아세요? 칼로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옆에서 웃으면서 날 허물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멀쩡하다는 것도, 이게 범죄라는 것도, 그럼에도 선택한 거였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준호까지? 미선아,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변해. 특히 빚 앞에서는. 하지만 나는 엄만데. 유경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넌 엄마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넌 지금 15억짜리 ATM이야. 그날 저녁 손주 하온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말에 공방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근데 할머니, 응? 엄마랑 아빠가 요즘 자꾸 싸워요. 할머니 얘기하면서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온아,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손주까지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끌어들일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경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면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년후견 사기 공모로 입건되면 징역형이야. 최소 2년. 미선아, 아직 멈출 수 있어. 지금 아들 불러서 다 말하고 경찰 가기 전에 자수시키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 혼자 무너지면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자산으로 연결된 사람들, 공방 수강생들,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청년들, 상가 세입자들, 다 무너져. 저는 유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내 삶이야. D-17일. 금요일 며느리가 약속한 마음숲 신경센터 검진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산 대병원 소견서를 금고에 넣고 신탁 설립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너지길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침묵으로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D-15일. 저는 유경과 함께 신탁은행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입니다. 박미선님의 자산 전체를 신탁법인동인 신탁으로 이전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탁자 박미선, 수익자 박미선 생존 시, 손주 박하온 사망 시, 신탁 재산 부동산 3건, 증권 포트폴리오 총 15억 원. 핵심은 이겁니다. 신탁 재산의 처분, 담보 설정, 매각은 신탁 이사 3인의 공동 결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유경이 덧붙였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든 이 재산은 손댈 수 없어.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 신탁의 소유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박미선, 36년간 쌓아올린 제 이름 석자가 이제 제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담당자가 신탁 정관을 가리켰습니다. 제8조 남포동 상가 임대료의 20%는 밀락동 지역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에 자동 배정된다. 이게 왜 중요하죠? 공익 목적이 명시되면 함부로 해지할 수 없어. 설사 며느리가 후견인 되더라도 어머니 재산 마음대로 쓰겠다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오랜 후배 정혜림을 만났습니다. 2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성년후견 전문 상담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혜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혜림아, 내가 아니면 안 돼. 가족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고 전문성도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너야. 근데 선배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그 사람들한테 내 삶을 맡길 순 없어. 저는 단호했습니다. 혜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배님 지정 후견인이 될게요.
우리는 공증사무소로 갔습니다. 피후견인 박미선이 후견 개시 시 후견인으로 정혜림을 지정함. 공증인의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하더라도 선배님이 지정한 제가 후견인이 되어 며느리가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D-13일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두 번째 인지능력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 씨의 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28점입니다. K-IADL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평가도 정상 범위입니다. 재정관리 능력은요? 5년간 공방 게스트하우스 운영 기록 검토했습니다. 세무신고, 계좌관리, 계약서 작성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셨네요. 법적 후견이 필요한 상태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산대병원, 삼성병원 두 개의 독립적인 정상 소견. 이제 며느리가 매수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제겐 반박 증거가 있었습니다. D-12일 며느리가 약속한 검진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응. 차 안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깜빡하시는 일 자주 있으시죠? 또 시작이었습니다. 유도 질문. 나이 들면 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마음숲 신경센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는 사이 저는 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소견서, 삼성병원 소견서, 공방 매출 장부 5년치, 게스트하우스 예약 관리 기록, 신탁 등기부등본, 지정후견 계약서, 모두 복사본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손길.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님. 윤상민 원장입니다. 50대 중반 남성. 친절한 미소. 하지만 제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이미 짜인 각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결제 실수도 잦으시고 밤에 혼잣말도 하세요.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박미선님, 며느님 말씀이 맞으세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저는 박미선입니다. 66세, 전직 교장 선생님이고요. 현재 도자기 공방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부산대병원 소견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주일 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MMSE 29점. 정상입니다. 삼성병원 소견서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3일 전 삼성서울병원에서 2차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 씨의 28점. 재정관리 능력 정상입니다. 윤 원장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업 장부 5년치입니다. 매출, 지출, 세무신고 모두 제가 관리합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 끝까지 들어주실래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 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각본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원장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부산대병원 소견서, 삼성병원 소견서, 사업장부,
세무신고 내역. 30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원장님, 어머님이 최근에 검사를 받으셨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일상에서는 분명히 며느님, 윤 원장이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미선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원장님.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부산 해운대구 마음숲 신경센터 3층 진료실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로 뭘 드셨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윤 원장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미선님, 인지 기능에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라 평소에 어머님이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게 여러 번이요. 약 드셨냐고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시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며느리가 보낸 음성 메시지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혈압약 드셨어요? 응, 아침에 먹었어. 확실해요? 기억하세요? 그럼 먹었다니까. 그럼 저녁 약은요?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유도 질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말하는 반복 질문의 실체입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반복해서 물어본 겁니다. 윤 원장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며느님, 이건 원장님, 어머님이 편집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의도가. 녹음 파일 원본은 클라우드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경찰 감식으로 편집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원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박미선님, 죄송합니다.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지저하 소견서는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윤 원장이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발급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은 정상이십니다. 원장님, 우리 지난번의 말씀. 며느님, 윤 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나가주시죠.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나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난 6월에 제 며느리가 성금으로 50만 원을 드린 적 있으신가요? 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 며느리 계좌 이체 내역에 다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들어가면 금융거래 내역 전부 나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손 치워.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만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검진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등기부등본, 지정후견 계약서, 부산 대삼성병원 소견서, 며느리 신용조회 결과, 해외법인 설립 서류.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6개월 동안 준비한 거, 나도 2주 동안 준비했어. 며느리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 자산은 신탁법인 소유야. 누가 후견인이 되든 담보 잡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너희가 아니야.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살려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나래야. 준호가 말렸지만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어머님이 공방에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외출하신 CCTV 영상. 게스트 숙박객이 화재 신고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작년 4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거 실수였잖아. 법원은 실수인지 증상인지 몰라요. 제가 편집한 음성 파일이랑 조합하면 어머님 화재 위험 있는 인지장애 환자로 만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신탁? 지정후견? 다 소용없어요. 제가 긴급후견 신청하면 돼요. 화재 위험 있는 노인, 즉각 보호 필요. 법원은 3일 안에 결정 내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긴급후견.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이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2주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카드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D-12일.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일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긴급후견 신문 기일 통지서. 신청인 최나래. 며느리가 실제로 신청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66세 여성, 독거노인, 즉각 보호 필요. 유경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선아, 긴급후견은 일반 후견이랑 달라. 입증 책임이 피신청인한테 있어. 내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럼 제가 준비한 서류들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화재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 며느리가 위험성을 주장하면 법원이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일단 신문 준비해. 4일 후야. D-8일. 다음 날 아침 공방 문을 여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단골 투숙객 김민준. 29세 소방공무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4월 화재 신고 건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걸? 뉴스 검색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선생님 성함이 나와서요. 그런데 제가 그날 출동했던 소방관이에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상황 정확히 기억해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포트가 문제였어요. 과열로 인해 연기가 난 거지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출동 보고서 제가 작성했어요. 전기제품 합선으로 인한 연기 발생. 화재 아님. 거주자 과실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요. 민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방청 출동 보고서. 2024년 4월 17일. 선생님,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요. 누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선생님, 저 여기서 3개월 묵으면서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D-4일. 부산가정법원 신문실. 재판부 앞에 며느리와 아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유경과 함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본처럼 또렷했습니다. 피신청인 박미선은 66세로 최근 인지기능 저하와 판단력 상실로 일상생활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에 화재 위험이 있었고, 잠깐요. 유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이 제시한 화재 사건은
사실과 다릅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소방사 김민준입니다. 2024년 4월 17일 해당 건물에 출동한 담당자입니다. 민준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일 사고는 전기포트 합선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와는 무관하며 거주자, 과실도 없었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입니다. 재판장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신청인 설명하시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까? 유경이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박미선은 2주 전 자발적으로 2개 대학병원에서 인지능력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 정상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언대용 신탁 등기부등본입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판단 능력으로 재산관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정후견 계약서입니다. 피신청인은 이미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 측, 피신청인이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음성 파일이 원본 파일입니까? 편집된 겁니다. 유경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은 6개월간 계획적으로 허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료기관 매수 시도, 음성 파일 편집, 화재 사실 왜곡. 이는 성년후견 제도 악용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본 법원은 신청인의 긴급후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신청인 박미선은 독립적 생활 능력, 재정관리 능력, 판단 능력 모두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일부는 고의적 왜곡으로 보입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청인의 행위는 성년후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유사 신청 시 허위 신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패정합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무너졌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준호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경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선아, 이겼어. 아니, 지킨 거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 삶을. 일주일 후 준호의 회사는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과의 협상도 결렬됐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남았지만 더 이상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 하온이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와. 하온은 조심스럽게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온의 손에 흙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보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서졌다가 다시 모이는 소리. 제 인생도 그렇게 다시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공방 옆 작은 건물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파도 옆 작은 학교, 밀락동 아동 청소년 무료 공부방. 신탁동인에서 나온 상가 임대료의 20%로 운영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저녁엔 구직 청년들이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이 열렸습니다. 첫 수업날 12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공짜예요? 응. 그리고 저녁 간식도 나와. 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정후견인 정혜림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운영을 맡았습니다. 선배님,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치? 내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거 보니까 좋더라. 저는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믿는다. 다만 엄마의 삶을 너의 구명보트로 쓰지 마라. 내 힘으로 헤엄쳐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하온이 공방에 왔습니다. 이제 매주 오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레 위에서 흙이 천천히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삐뚤지만 하온의 손길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네. 할머니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처럼. 하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엄마는 내 엄마고 할머니는 할머니야.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풀어야 해. 할머니는 혼자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혼자인 게 아니야. 너도 있고 혜림 이모도 있고 유경 이모도 있잖아. 하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공방 수강생도 늘었습니다. 파도 옆 작은 학교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정년퇴직 교장 선생님, 신탁으로 지역 교육 나눔 실천. 기사를 본 옛 제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봉사하고 싶어요. 선생님, 후원금 보내도 될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6년간 가르쳤던 학생들, 5년간 마주했던 이웃들, 그리고 지금 제 곁에 남은 사람들. 그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테라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66세 여성의 성년후견 방어일지. 저는 지난 6개월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이걸 남깁니다. 대처 방법 체크리스트 1. 독립병원 2곳 이상에서 인지능력 평가받기 2. 유언대용 신탁으로 자산 보호하기 3. 지정후견 계약으로 후견인 미리 정하기 4. 생활능력 증명 자료 확보하기 5. 전문가 변호사, 사회복지사 도움받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전문가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담보가 아닙니다. 저는 물레 앞에 앉아 새 흙을 반죽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을 담을 그릇, 그리고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는 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돈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된 능력, 세워둔 구조, 지켜야 할 원칙. 그것만이 제 등뼈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뼈로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